또차전지가 시장을 이끌어주게 된다라면은 에코프로 더 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 하이드로리튬을 마지막으로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은 2022년 9월달에 700%가 상승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2023년 4월달까지 2,500%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도 조정을 보이는데요. 여전히 2차전지 또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과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2차전지가 조정은 좀 겪고 있는데 네. 에코프로의 지금 조정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 지난 방송에서 일단 제가 조심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드렸었는데 물론 에코프로가 좋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좀 불안한 요인도 있는데 네. 둘 다 말씀드릴 겁니다. 예. 둘 다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최종적인 판단은 정말 죄송하지만 본인들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결론부터 먼저 내놓고 시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좋은 점부터 좀 보죠. 네. 좋은 점은 뭐 성장 산업이 넘전 성장 산업이고 그 선두에 서 있다. 네네. 그죠? 에코프로 그룹이. 그렇죠. 이게 항상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현상을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좋게 보면 다 좋게 보이고 한정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아수라 백작처럼 좋은 것도 보고 이제 안 좋은 네. 것도 보고 말씀일 건데 일단 좋은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일단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일단은 에코프로 그룹 주가 이렇게 쉼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가 올해 1월 달부터 계속 왔지 않습니까? 보면은 첫 번째는 무조건 실적인 거죠. 실적. 그래서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후광 효과를 보게 되면서 에코프로가 더 이제 주가 급등하는 현상이 좀 나왔었는데 아시겠지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리뷰를 좀 해보자면 양극재를 생산하죠. 그리고 2022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99.7%가 양극재에서 발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주력 제품이 하이니켈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그리고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양극재가 주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요 매출처는 삼성 SDI, SK온 이렇게 전방 좋은 업체들 좀 잡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이런 업체들을 끼고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게 되면서 배터리 공급도 많아지게 되면서 실적도 정말 눈에 띄게 정말 이건 실적도 뭐 주가처럼 폭등세를 보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엄청 실적이 들어가죠. 예. 2020년도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실적이 연간 매출이 8,547억이었는데 네. 2021년도에 73% 성장을 하게 되면서 네. 1조 4,856억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00% 성장을 했거든요. 2022년도 같은 경우 연간 매출이 5조 6,403억. 네.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마다 그냥 성장폭이 진짜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런 표현을 드리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정말 종목을 상승시키기 정말 좋은 핑계거리가 실적에서 발생이 좋은 재료인 거죠, 네. 그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좋은 재료. 예.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네. 영업이익이 3,825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네. 또 작년 대비 2021년 대비 230% 성장. 이 에코프로 BM 정도의 어떤 시총에 있는 종목이 200% 성장한다라는 건 정말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참 곱성장을 실적이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1분기 매출이 이제 2조 105억. 전년 대비 또 200% 성장. 예산이 200% 성장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200%는 껌이야. 예. 네. 영업이익은 또 1,073억 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네. 이제 이거 잠정 실적입니다. 네. 161% 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실적도 그렇고 올해 1분기 잠정 실적도 200% 성장을 하다 보니까 참 주가 폭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에코프로도 보게 되면은 연간 매출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5조 6천억 정도, 5조 6,403억, 영업이익이 이제 6,189억 정도 기록을 했는데 에코프로도 실적이 너무 좋아요. 2021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1조 원대 매출을 기록을 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작년에 5조 원대 매출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1년 만에
이거는 500% 성장이 될까요? 네. 정말 그러네요. 네. 눈부시게 놀라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에코프로의 실적이 안 가는 게 이상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이제 에코프로의 전체 매출의 70%가 또 에코프로 BM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또 1분기 매출이 2조 589억.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200% 성장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796억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영업이익도 작년 대비 233% 성장. 그리고 이제 환경 부문 이제 인적 분할 한 회사인 에코프로 HN 상장했죠, 거기도. 네네. 예. 했는데 이것도 올해 1분기 매출이 또 594억이지만 전년 대비 성장폭을 보게 되면은 179.5%. 영업이익은 제가 빠뜨렸네요. 이게 전년 대비 성장폭만 했네요. 제가 프리타 준비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2,700% 성장입니다. 네. 진짜 그러니까 놀랍네. 정말 예.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적이 이렇게 네. 좋아지는데 근데 왜 주식을 미리 1년 전에 혹은 폴주에 안 사서 왜 없는 걸까요? 그러게요. 실적이 네. 그럼 실적이 나빠질 걸로 본 사람이 1도 없는데 그죠?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근데 생각보다는 너무 좋게 나오는 거고죠. 그걸 확인하니까 막 수급이 한꺼번에 이제 몰리는 거죠, 그죠? 네. 아마 그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2021년도 이제 상반기 때 네. 그때 당시도 에코프로그램 주가가 소위 말하는 날라갔지 않습니까? 예. 날라갔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2025년, 2027년까지 연끌 다 했다. 연끌 다 해가지고 맞아요. 주가에 반시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사는 게 좀 쉽지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거의 주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주가가 갈까? 그러게. 라고는 아마 아무도 예상이 좀 쉽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러게요. 그리고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는 양극재 생산 능력 같은 경우도 2020년도 말 같은 경우는 6만 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7만 2천 톤이었는데 2022년 작년 같은 경우는 또 18만 톤. 와. 네. 거의 3배지 않습니까? 예. 여기다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항 공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포항 팩토리, 캠 이렇게도 불러주길 더 원하더라고요. 팩토리가 공장이지 뭐. 예. 조금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포항 같은 경우도 이제 캠5 같은 경우도 3만 톤 그리고 캠7 같은 경우는 또 5만 4천 톤이 또 본격적으로 풀 가동이 들어가게 되면서 네. 요것만 하더라도 이제 올해 이제 18만 톤에서 또 24만 톤까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러면은 18만 톤에서 또 24만 톤까지 또 늘어나게 되면 올해도 당연히 모르겠어요. 200% 성장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당연히 올해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기반이 되는 양극재 생산 능력이 또 폭발적으로 또 확대가 되게 되면서 캐파가 또 확대가 되게 되면서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좋게 보이는 요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그리고 것 이제 같습니다. 기사가 났습니다만 이제 헝가리에 공장 짓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렇죠. 양극재 유럽 네네. 진출, 해외 진출한다는 것도 계속 이제 네. 캐파를 늘리는 요인들인 거죠. 네. 그래서 성장하는 산업이고, 그죠? 계속해서 캐파를 늘린다. 문제 네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건데 네. 중요한 게 또 이제 포스코 그룹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이제 수직 계열화돼 있다, 그죠? 네네. 2차 전지와 관련 걸 양극재뿐만 아니라 여러 네네. 가지를 한다는 게 장점인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정말 좋은 부분을 이제 박사님께서 정말 짚어주셨는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항상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돈을 벌면은 중국이 웃고 있다.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배터리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양극재고 그 양극재 또 이제 원료가 되는 게 또 전구체, 리튬인데 전구체는 조금 전에 짚어드렸듯이 NCM, 니켈, 코발트, 망간 이거를 섞어놓은 게 전구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이거 섞어놓은 게 전구체거든요. 근데 이거 아시겠지만 여기 전구체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히토리 같은 경우에 지금 자원 무게 이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 전구체까지 자원의 무게화 시켜버리게 된다라면 한국 업체는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이런 수직 계열을 해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매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산화 칼륨과 리튬을 섞어놓은 게 수산화 리튬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만든 회사가 이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니켈 전구체 NCA, NCM 요 같은 경우는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요 회사가 있는데 이제 요 회사가 이제 48,000톤 정도 이제 생산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 에코프로 비하면 에코프로가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IPO를 준비를 한다라는 거.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수직기아라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수직기아라의 중심이 되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올해 하반기에 IPO가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균등 배분이 아니라면은 만약에 이 물량을 많이 잡게 된다면은 아마 여기서도 그 IPO 대박 이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차차 하더라도 어쨌든 에코프로는 이제 계열사들을 상장시키게 되면서 거기서도 발생되는 IPO 모멘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폐배터리 이제 재활용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 IRA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대상으로 해가지고 북미 재활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는 폐배터리 재활용까지도 미국에서 해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폐배터리 자회사 에코프로 CNG 요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주가가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에코프로가 안 좋습니다. 주가 못 간다고 했다가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정리해보자면 그래서 어쨌든 실적 200%가 넘는 폭발적인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캐파도 앞으로 계속 증설을 하다 보니까 또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고 거기다가 말씀하셨듯이 박사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이제 순수 양극재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이 양극재 원료가 되는 전구체 같은 경우도 직접 조달이 가능한 수직 계열까지 만들어진 네. 상황이다 보니까 뭐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안 보는 게 이상하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네. 좋은 얘기들이 사실은 뭐 압도적으로 성장하는 섹터이니까 그런데 네네. 그죠. 네. 그 에코프로 그룹주를 둘러싼 좋은 환경 이야기를 했고요. 네. 여기서 끝내지. 뭐 부정적인 얘기하면 우리 욕 먹잖아. 네. 끝낼까요? 아 그래도 저는 안티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과한 거예요. 네. 옛날에 우리 셀트리온도 그렇고 그죠. 네네네. 뭐 주가가 이제 명암이 있고 그걸 이제 저울질 반대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건데 그죠. 네네. 좋죠. 근데 이제 조금 부정적인 얘기하면 무조건 몰아붙이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 항상 호재와 악재 이걸 다 분석을 해야 되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안 요인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네. 참 이게 악재가 되나라고 생각하실 분도 분명히 네.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증권사 매도 리포트. 항상 그 얘기 좀 우스갯소리로 저도 방송에서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증권사 리포트랑 반대를 하면은 절반 이상 성공한다. 네. 일반적인 경우. 네네. 아니, 증권사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일단 예, 우스갯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저도 우스갯소리 네. 한 번씩 드리는데 일단은 여러 증권사에서 지금 어쨌든 매도라기보다는 살짝 한 발짝 뺀다 그래야 될까요? 일단 매수해서 뭐 중립으로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매수해서 보유로 바꾼다라든지 조금 한 발짝 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이 그 선두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엠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에코프로 BM에 대한 네네 투자 의견. 에코프로엠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했는데 음. 내용은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뭐냐면은 이제 현재 주가가 2040년까지 또 연끌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때 당시에 뭐 2025년, 2021년도까지 있는 가치를 전부 반영했다라고 얘기가 그때 나왔던 것처럼 지금 또 이제 2030년, 그러니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실적이 주가의 3반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좋은 점 많이 짚어봤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버슈팅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 대비해서 주가의 오버슈팅. 요게 그냥 뭐 그렇죠. 많이 올랐다. 네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져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주가 급등 현상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간다고 외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 저처럼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한 발짝 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쁜 점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동전이 양면처럼 좋은 점이 있으면은 또 짚어봐야 될 점, 체크해야 될 점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고평가다, 그죠? 네네. 네, 성장성은 맞지만 주가를 땡겼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거죠.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이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증권사 리포트들이 그렇게 나쁜 의견을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결론은 그거거든요. 본질적 가치 대비 주가 오버슈팅. 근데 하나같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이투자증권도 그렇고 하나증권도 그렇고
뭐 이제 BNK 투자증권, 교보증권, 유유타증권, 하이투증권, 뭐 삼성증권 다 고평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치에 대한 고평가가 아니라 주가에 대한 고평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증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봐지고 이 의견을 참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본인의 몫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또 뭐 좀 네. 생각해야 될 악재는 또 뭐가 있어요? 4월 17일 날 이제 금융감독원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의해서 나온 내용인데요. 네. 에코프로 임원들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13일 날 이제 박재하 에코프로 경영관리본부장 이제 사내이사 분이신데 이분이 에코프로 주식을 또 1924주 물론 0.01%이기 때문에 크진 않습니다. 요걸 매도했다는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0.01%지만 왜 안 크겠어요, 그죠? 1,900 2,000조 가까운데. 네. 그래서 이게 총 11억 정도 규모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허태경 에코프로 AP 대표 에코프로비엠 11,222주 매도 처분 단가가 28만 5,995원. 이거 평균 단가를 내니까 이렇게 원자리까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명선 에코프로 HN 사회이사 또 에코프로비엠 500주를 또 29만 8천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매도 단가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에코프로 BM을 보게 되면은 처분 단가가 28만 원, 29만 원이거든요. 근데 앞으로 주가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에코프로 BM의 최고가가 31만 5,500원입니다. 주가가 더 간다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고점이 되게 된다라면 정말 나이스 타이밍에 매도를 했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렇고요. 네네. 이건 생각할 게 많아요. 지난번에 네. BTS 그 멤버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 좀 팔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 두 가지 시각입니다. 네네. 니들이 뭐를 그쪽에서 다 때려? 그 사실 단기적으로 고점되는 것 같아요. 네. 지나고 나면 그거보다 네네. 또 주가 나중에 엄청 올라갈 수도 네네. 있어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경영진들이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 어떻게 네네. 팔았냐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죠? 네네. 대부분은 이제 많이 오르니까 판 거예요. 이분들도. 그죠? 네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에코프로그램이 네. 과거에 이런 논란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주주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제가 디스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고점의 빌미 그러니까 고점 신호 중에 한 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지금 여러 가지 기업 중에서 제가 하나밖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메디포스트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제 고점에서 주식 그 임원들의 주식 매도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그게 주가 고점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좋은 점이 있으면은 또 약간은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 포인트로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방송 소대에 말씀드렸듯이 결론을 낸 게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겁니다. 좋은 점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조금 걸리는 부분도 말씀드리는데 그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네. 종합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셔가지고 판단은 본인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전략이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 주식은 조정받아도 뭐 엄청 갈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사지 말고 맞습니다. 정말 뭐 에코프로는 얼마에 60만 원 정도 하죠. 한 뭐 60만 원도 싸진 않지만 예를 들면 뭐 한 주 사고 그죠? 네네. 네. 또 뭐 올랐을 때 한 주 사고 떨어질 때 한 주 이렇게 가거나 그죠? 뭐 단기적으로 시세를 노리면 또 샀다가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손절하고 전략이 되게 다양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가이드라인이나 이제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고 싶은 기업이 뭐냐면은 하이드로리튬. 요 종목을 그래서 좀 제가 예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요게 종목을 보시면은 이게 날짜를 제가 보게 되면 언제냐면은 이게 작년 8월 31일 날 요 종목이 2,000원에서 출발을 했어요. 네. 2,000원에서 출발했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 요 종목에 자 보세요. 이게 8월 달 보게 되면 8월 말경부터 주가 급등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10월 달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 19,000원까지 갔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2,000원에서 19,000원 거의 10배 갔어요. 네. 9배, 10배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의견이 5,000원이 아닌데 지금 하이드로리튬 29,000원인데 29,000원. 아 요게 네. 뭐, 작년 10월 달 주가입니다. 예. 작년 10월 달 주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지점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은 자 요렇게 땡기게 되면은 10월에 네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에코프로 위치가 거의 유사해요. 유사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때 엄청 올랐고 사실은 조정 네, 크게 받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 주가 여기 이 상황인데 이 주가 상황을 보고 누군가는 아니다 더 간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리튬 돼가지고 자기 폭발적으로 요 정도만 간 건 아니잖아요. 여기 그때 당시에 그 종목 이름이 코리아 SE였거든요. 네. 그때 당시 기사 검색해 보게 되면 코리아 SE 기사 검색해 보게 되면 호재가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치를 보게 되면 꺾이는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여기서 팔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저도 포함이고요. 네. 근데 아니다 더 간다. 리튬 미래 어떤 2차전지 성장성 보게 되면 더 간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후에 주가가 어땠는지 한번 볼게요. 주가가 그리고 더 갔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더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근데 그것도 결과론이에요. 네네. 그지? 이거 하이드로리튬을 예를 본 거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카카오 같은 거 봐, 그죠? 꺾였죠. 네, 왕창 네. 아직 꺾여 내려오는 상황이라 이게 네네.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뭐냐면 결론을 네. 결론의 판단을 이제 본인한테 맡긴 것들이 지금 에코폴의 위치가 작년 하이드로 리튬처럼 10월달에 위치가 되게 되면서 조정을 보였다 다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비대면 수혜가 끝이 나게 되면서 주가가 꺾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될지 대한 부분들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맹신하고 계속 가시는 것보다는 네. 한쪽 방향을 가시더라도 나머지 그러니까 내가 가는 방향 말고 다른 방향에 대한 부분 경우에서도 생각을 하시면서 이 종목 에코프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아까 박신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은 지금 시장이 어쨌든 조정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잠시 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시장의 하락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좀 우리가 조금은 판단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의 조정을 하락 전환으로 볼 것인가 조정으로 볼 것인가 요 나눠서 판단을 좀 해야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매도의 그러니까 하락의 성격, 매도의 성격을 저는 봐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이 매도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조정으로 보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하락이라고 보게 된다면 대세적으로 매수에도 매도로 전환이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최근에 하락하는 섹터들을 보게 되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많이 올랐던 섹터를 중심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세 하락이라기보다는 차익 실현에 의한 매도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조정이 끝이 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장에 또 갈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만약에 또 차전지 2차 전지를 요즘은 또 차전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차전지가 시장을 이끌어주게 된다라면은 에코프로 더 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가서 주도 섹터가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2021년도 6월 달에 에코프로이 꺾였던 것처럼 주도 섹터가 바뀌게 된다. 그러면은 카카오처럼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과거의 어떤 사례를 참고해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네. 오늘 제가 에코프로를 준비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드로리튬을 마지막으로 참고해서 말씀드리면은 2022년 9월 달에 700%가 상승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2023년 4월 달까지 2,500%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왜 결론을 내지 못하냐라고 욕을 하시더라도 저는 판단은 보류하겠습니다. 판단을 보류하고 에코프로가 제2 하이드로리튬이 될지 제2의 카카오 될지 대한 부분들은 저는 좀 지켜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예. 좀 드려보고 싶네요.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좀 눈여겨보는 게 많습니다. 그죠? 국내에서 네네. 투자에 관한 얘기 있었고 네. 시 주석이 그 중국에서 LG 디스플레이 공장도 방문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디스플레이 쪽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면 정말 죄송한데 좀 더 좋아진다. 좋아진다. 네. 좋아진다 이 말씀드릴게요. 네. 그 4월 초에 박쌤도 잘 아시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네. 초격차 투자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 네네. 네. 그래서 원래라면 이제 두 가지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는 이미 공개된 바로 IT용 8.6세대 OLED 투자. 네. 요건 이미 공개됐고 그다음에 하나 이제 공개가 안 된 게 이제 올리도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이건 아직 발표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네. 파일럿 공정을 만들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먼저 얘기가 나온 부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에 투자. 삼성 네. 디스플레이는 상장사는 아니에요. 그렇죠? LGD는 상장돼 있지만 디스플레이 업계 동향을 네네. 보는 거니까 투자를 확대한다는데 IT형 8.6세대 OLED. 네. 네. 마더 글래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맞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종목이 이제 LG 디스플레이밖에 없다 보니까 맞아요. 예. 상당히 조금 아쉬워요. 아쉬운데 뭐 언젠간 뭐 상장할지 할지 모르겠지만 뭐 안 되면은 뭐 관련주 보면 되니까 관련주 좀 있다가 네. 하나, 둘, 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정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6년도부터 IT용 8.6세대 패널 크기가 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은 6세대였거든요. 네. 그래서 8.6세대로 커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충남 아산은 아시죠? 충남 네. 아산의 LCD 공장 L8-2 생산 라인을 IT용 OLED 라인으로 전환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네. 라인을 전환한다라고 LCD를 OLED에서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6세대 같은 경우는 가로가 1500mm, 세로가 1850mm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8.6세대 같은 경우는 가로가 2290mm, 세로가 2500mm.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패널 크기가 조금 더 커진다. 거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OLED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PC라든지 맥북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TV 쪽이라든지 이제 확장이 될 거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패널 크기는 큰 게 좋다. 집도 넓으면 좋듯이 그렇죠. 네. 패널도 크면 좋다.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패널을 이제 앞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기지만은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반도체가 신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반도체 장비주를 보듯이 OLED도 마찬가지로 투자 수직이 정말 오랜만에 그렇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비 관련된 투자하면 종목들. 장비 업체를 봐야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재는 그게 공장이 돌아가고 되면 이제 소재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네네. 완성품이 나오는 거고요. 네. 소재는 수혜가 되는 기업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쪽이나 미국 쪽 이제 소재 쪽을 많이 좀 들여 쓰다 보니까 네. 그 특허도 그쪽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장비 대비해서 소재는 그래서 뭐 덕산, 네올산지 이런 제한된 기업들 쪽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일단 장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OLED 라인을 세팅을 하고 이제 OLED 장비를 2024년부터 입고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년 2024년도에 이제 신뢰성 평가, 그러니까 파일럿 양산 돌리게 되면서 여기 돌린다는 얘기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26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계획이었는데 빨라야 하반기 그냥 내년에 장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이제 IT 매체를 참고해서 좀 보다 보니까 5월 달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장비 입고가 빨라지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시간차도 빨리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지금 시점에서 굳이 OLED 장비주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 장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일본에 많이 의존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LED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광이라든지 증착이 또 뭐 다른 라인도 중요합니다. 다른 라인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노광이라든지 그리고 증착 장비가 좀 중요한데 이 노광 장비라든지 유기물 증착 장비 같은 경우는 일본의 캐논 도끼사 쪽을 쓸 것 같습니다. 쓸 수밖에 없는 기술력은 상황들이고요. 좋은 모양이네요. 네네. 예. 그리고 이거 한 가지 또 참고사항 말씀드리면은 이 캐논 도끼사에서 증착 장비를 발주한다. 네. 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OLED 쪽은 무조건 선단 공정,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투자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6세대 시작할 때도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캐논 도끼사가 장비를 공급했었고요. 그리고 8세대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LG 디스플레이가 넘어갔었거든요. 넘어갔었고 이제 8.6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캐논 도끼사 쪽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뉴스 보니까 이제 선익 시스템이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하고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애플의 눈치를 좀 안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캐논 도끼사 장비가 들어가는 것들이 애플의 입김이 높습니다. 애플이 그러니까 그걸 써라. 네, 그걸 써달라고 공식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는데 이번에 LG 디스플레이가 증착 장비를 야스하고 선시스템 쪽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8세대 같은 경우에 애플이
캐논도끼사 쪽을 써달라 그러니까 이 투자가 잠시 중단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선희 시스템에서 만든 중장 장비를 애플사에서 허락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이렇게 본다면 선희 시스템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선희 시스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여담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을 돌아오게 네. 되면 그래서 이 캐논도끼사 쪽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고 이게 애플사가 수평 증착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논도끼사의 증착 장비가 수평 증착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캐논도끼사 쪽을 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OLED가 이제 8세대 같은 경우에 이제 OLED 생산이 진행이 될 건데 이 캐논도끼사 쪽에 장비를 도입을 해가지고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은 내년에 아시겠지만은 애플 아이패드가 OLED로 패널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OLED를 생산할 건데 거기에 생산에 들어가는 증착 장비를 애플사가 굳이 콕 찍어서 캐논도끼사 거를 써달라.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쓰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래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LED 이 애플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11인치, 13인치 요 두 종의 모델이 나올 예정인데 참고 삼아 가격은 이제 11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1,500 정도 될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13인치 같은 경우는 한 $1,800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애플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가 좀 더 수혜라고 보시면 되는데 11인치, 13인치에 들어가는 OLED 패널을 LG 디스플레이가 다 공급을 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11인치 모델만 공급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애플이 경쟁사에 대비 경쟁사 쪽으로 발주 주는 건 되게 인색합니다. 인색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경쟁사기 때문에 그렇죠. 삼성전자가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경쟁사 쪽으로 발주해주기 되면은 기술력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이 공개되는 걸 상당히 꺼립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조금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패널이 커지는 건 이제 스타트입니다. 이제 태블릿 PC가 시작한 게 스타트라고 좀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맥북이라든지 아이맥이라든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라고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 올레도스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이제 지금 네. 8.6세대 OLED 투자를 말씀하셨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뭐예요 또? 네. 요거는 올레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OLED 온 실리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의 OLED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란지 유리 기판 위에다가 이 말 그대로 OLED를 증착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마이크로 OLED 같은 경우는 그 반도체 웨이퍼 있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웨이퍼 위에다가 OLED를 증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LED 온 실리콘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올레도스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네네, 줄여서 올레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XR 기기가 네, 상당히 네, 많이 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 XR 기기 같은 경우는 누군가 상당히 좀 가깝기 때문에 이게 초고화질이란지 선명도가 상당히 생명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아이맥 그 영화관 멀티플렉스 가게 되면은 3D 영화 잘 안 좀 보거든요. 어지럽지 않아요, 그죠? 네, 이게 어지러워요. 네, 네. 이게 결국에는 데이터 트래픽이라든지 그 해상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돼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데이터 트래픽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G, 6G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은 초고화질, 초고해상도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네. 기존의 OLED 같은 경우는 기술적 문제 때문에 그게 해결하기 쉽지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올레도스 방식으로 전환을 시켜서 앞으로 메타버스 디스플레이 만들고 이 메타버스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해서 뭘 하느냐.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이제 올레도스 요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A2 라인 내에서 5.5세대 설비가 이제 올레도스용으로 이제 파일럿 생산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2023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800장 정도의 캐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월 7,000장 정도의 캐파를 이제 완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삼성전자가 내년에 이 메타버스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이제 XR 기기가 출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레드 투자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 디스플레이의 네. 투자. 그죠? 예. 이 투자는 뭐 이렇게 되면 거의 뭐 엄청나게 그죠? 뭐 몇백억 에 몇천억 조 단위로 투자 네. 들어가는 건데요. 네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상장이 안 돼 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삼성 디스플레이와 연관돼 네, 있는 장비업체. 예, 연관될 것으로 추정되는 네. 이런 장비 업체들은 꽤 있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럼 이제 관련해서 볼 기업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인데요. 일단 먼저 신성 ENG. 네. 신성 ENG는 아시겠지만은 클린룸 예. 장비를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세대도 공급을 했기 때문에 8.6세대도 공급할 가능성이 거의 99.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종목이 한 15%가량 급등이 좀 나왔는데 네. 엉뚱하게 다른 탄소 중립 탄소 배출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제 신성 ENG 같은 경우는 클린룸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클린룸을 만들게 되면은 클린룸 내부에 OLED 기판을 이송하거나 분류하는 공정 자동화 장비. 요건 어딜 보시면 되냐면은 SFA, 로체 시스템. 요 두 기업을 SFA 로체 시스템즈. 네, 요 두 개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DMS도 보셔야 되는데 DMS는 액상 화학 약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OLED 기판 위에 세정, 현상, 방리 이걸 수행하는 습식 공정 장비를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올레도스 같은 경우는 AP 시스템하고 SFA가 장비를 이미 납품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FA도 납품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린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성 ENG를 대체할 기업이 없기 때문에 거의 납품이 기정사실이라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CD 요것도 이제 거의 납품 가능성이 거의 99.99%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 OLED 기판 위에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건식 식각 장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각 자르는 장비를 수주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P 시스템 요거는 이제 레이저 어닐링 장비란지 레이저 리프트 오프 같은 레이저 장비 쪽이 강세인데 아마 요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지금 일단은 증착 유기물 산화 방지 봉시 공정 장비를 이미 수주를 받았습니다. 예. 받았고 지금 ALD 장비를 개발 중인데 요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자층 증착 방식이라 가지고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대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게 만약에 AP 시스템 개발하게 되면은 거의 100% 삼성 디스플레이는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NU 프리시전입니다. 요거는 SNU 프리시전. 네. 아, 이거 어려워. SNU 프리시전입니다. 면도 어렵고 공정도 어려워. 네. 네. 요거는 이제 불량 네. 테스트. 불량 유무 테스트하는 장비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 엔지니어링 요거는 이제 기판 수리 장비, OLED 기판 수리 장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성 ENG, SFA, 로체 시스템, DMS, ICD, AP 시스템, SNU 프리시전, 참 엔지니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먼저 불러준 순서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오늘 신성 ENG가 급등이 나와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납품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일단 쭉 순서대로 배열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플러스 주가까지 생각을 했을 때 순서를 매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메모해놨다가 주가가 튀어나가게 되면은 추격 매수하셔도 충분히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규모 투자 그에 네. 따른 장비 관련주들 8개나 말씀해 주시니까 네. 변별력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먼저 우선 그러면 넘버 3. 네. 좋아. 네. 넘버 3. 네. 넘버 3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신성 ENG 신성 ENG. 그리고 올레도스까지 같이 볼 겁니다. 네. 올레도스 같이 보면은 SFA, 네. AP 시스템. AP 시스템. 네. 이렇게 좋습니다. 넘버 3. 아, 좋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네. 사실 디스플레이인데 네. 디스플레이나 보면 반도체나 공정이 뭐 상당히 흐름 비슷하네요. 그죠? 왜냐하면 네, 다 맞습니다. 이제 보면 아까 얘기한 뭐 이 클린룸부터 해가지고 네네. 그죠? 일단 반도체 들어가면서 이제 노광하고 그죠? 빛 쏘이고 네네. 그다음에 증착시키고 네. 뭐 잘라내고. 자르고 그죠? 네. 나중에 이제 뭐 그러고 또 세척하고. 이제 세척하고 패키징이란 건 네네. 뒷단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잘라가지고 후공정 오사트. 후공정 네. 테스트하고 이게 뭐 많이 비슷하네요. 그래서 반도체 쪽하고 이제 원리 쪽은 겹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게 겹치게 되면서 또 뭐가 있냐면 또 2차 전지까지. 그러니까. 톱텍이 예. SK온 블로벌 SK인가? 갑자기 네.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미국
블루오벌 맞다 블루오벌 아, SK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탭웰딩 장비를 이제 톱테이 공급을 하고 있고 국내 수산 쪽 같은 경우는 하나기술이 수주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니까요. 네. 그것도 이제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2차 전지도 그러니까 네, 네네. 또 이제 기존에 반도체 공정 장비 하던 데가 2차 네. 전지 납품하는 데도 많아 그죠. 생각은 이해는 돼 그죠. 네네. 뜬금없이 아무것도 없이 다 우리가 이제 네네. 장비 업체 할 네네. 거야 어렵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기존에 하던 데서 이제 2차 전지 쪽에 네. 돈 되는 쪽에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발주처도 이 기술력이 그 확인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라인은 어찌 보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오므라이스를 하다가 이제 볶음밥 한 그릇 제가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요. 아, 좋은 표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다 오므라이스 하다가 볶음밥 후라이팬 위에다가 볶음밥 하다가 오므라이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이기 때문에 공정업체들은 이렇게 물론 쉽지 않지만은 이런 이미 했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치 기반해서 라인을 바꾸는 건 뭐 어렵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삼성 디스플레이의 뭐 말씀. 네. 아니 갑자기 배가 고파서.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에 따른 네. 장비주를 얘기하셨는데 네. 그런데 디스플레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끝내기 전에 아쉬움이 아니 왜 LG 디스플레이는 얘기를 안 해요. LG 상장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업체는 LGD뿐인데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아무래도 발표를 좀 하다 보니까 네. 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LG 디스플레이도 해드릴 겁니다. LG 디스플레이도 해드릴 겁니다. 아 오늘 얘기 안 해요? 오늘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좀 마쳤는데 종목들이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종목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야스,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선시스템 이 부분인데 아니, 저는 이제 LGD에 네. 대한 시각은 어떠시냐는 것이. LG 디스플레이 저는 좋게 보고 있죠. 네. 왜냐하면은 제가 좋게 안 봐도요. 네. 모고스니가 작년에 빙하기가 끝나간다는 리포트 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탑픽을 3개를 마련했거든요. 네. 뭐냐면은 아시아 쪽에 TSMC,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근데 그때는 제가 이해가 안 됐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왜 좋게 보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충분히 모고스니가 왜 LG 디스플레이 콕 찍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다고 뉴스가 네. 나오면서 주가 그날 밀렸을 거에 오르지는 않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 다 알고 있던 얘기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네. 현대차만 빠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네. 일단 그 얘기부터 좀 해가면 근데 또 네.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그 팩트 체크부터 좀 하고 가도록 하죠. 말씀하신 거에 대해 결론부터 내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관심 가진 게 맞다. 그러니까 조정시 매수 관점이다. 그런 말씀 먼저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4월 16일 날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을 하게 되면서 미국 에너지부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을 전기차,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21개 차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요 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단순히 이제 북미에서 최종 조립 요 조건을 맞추게 되면서 7,500불 우리나라 돈 1,000만 원이죠. 네. 요걸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됐고요. 중요한 건 공동부문은 다 미국 차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고 이제 이게 제가 오타가 났는데 내년 1월 달에 또 새롭게 명단이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안 좋게 보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사이에 현대차 그룹뿐만 아니라 뭐 다른 완성차 업체들 대비를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대비를 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싶고 대비하면 또 지그들이 규정을 또 바꿀지 모르잖아. 그렇죠. 네. 근데 걔네들이 갑이지 않습니까? 네. 맞출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요. 맞아요. 뭐 받아들이고 뭐 가서 네.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뭐 어디 뭐 국제 소송을 하겠어, 뭐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예고가 될 거고 그래서 거기는 또 이제 배터리 부품이나 이제 광물 제조 비율까지 요구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워질 가능성은 일단 높다.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번에 뭐 북미에서 판매되는 뭐 차종의 70%가 이미 제해가 돼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미국 차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갔다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지기 전에 자국 기업들이 조금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시간을 번다라고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또 너무 나쁘게 필요 없이 만약에 우리나라로 예를 들게요. 그럼 우리나라가 또 마찬가지 전기차 시장이 커질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에 좀 커지는 시간을 벌어주는 게 그렇겠죠, 뭐. 네. 네. 당연히 우리가 정부 해야 될 일이 아닐까요? 자국 보호를 네. 위해서 어느 나라든지 그죠? 네네. 산업은 이제 초기에는 이렇게 보호해요. 예, 네네. 맞아요. 그래서 자국 우선주의까지는 괜찮지만은 자국 이기주의까지 가면 안 된다. 이게 제 관점입니다. 관점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70%가 좀 제외가 됐는데 뭐 조금 전에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의 대부분 미국 차입니다. 네.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 그리고 쉐보레 볼트, 이코녹스, 포드의 F150, 그리고 머스탱,
그리고 캐딜락의 리릭, 그리고 리비안, 루시드의 EV, 그리고 PHEV, 하이브리드 이런 차종이 대부분 다 네. 들어갔어요. 물론 벤츠란지, 아우디, BMW, 지프, 뭐 볼보 같은 이런 일부 전기차, 뭐 그리고 하이브리드 들어가겠지만 미국 차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다. 아, 미국 차가 있는 건 아니구나. 네, 미국 차가 있는 건 유럽차도 아니다. 유럽차도 들어가긴 들어갔군요. 네, 네. 들어갔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의 닛산 리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 1등에서 5등까지를 보게 되면은 1등이 모델 Y 84,000대고요. 2등이 모델 3, 3등이 쉐보레 볼트, 4등이 포드 머스탱, 5등이 이제 폭스바겐의 ID4.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모델 Y3, 쉐보레 볼트, 포드, 그러니까 미국chế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선두권에 있는 기업들 쪽으로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몰빵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조금 더 이제 더 치고 나갈 수 있게 그냥 돗자리를 더 깔아준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10등이거든요. 10등이고 기아차 EV6가 13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미국 전기차 판매가 76만 2천 대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테슬라가 51만 대. 압도적이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차피 테슬라가 넘사벽입니다. 거의 지금 여기 수치는 66%인데 그냥 70%라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70%뭐 테슬라가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테슬라 거의 넘사벽이기 때문에 뭐 보조금을 주든 안 주든 큰 차이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압도적으로 이제 뭐 지금 상행의 점유율은 그렇지만은 전체 미국의 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전기차 판매가 76만 대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완성차 판매 규모가 연간 1,600만 대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1,600만 대 정도에서 76만 대 보게 되면 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질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장을 해 나갈 때 이 70% 점유율을 지켜주게 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보조금 대상을 미국 차 쪽으로 몰빵을 해줬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 그리고 닛산, 볼보, BMW 현재 생산하는 전기차 상당수가 어차피 보조금이 제외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우리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그래서 맞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5위까지 해도 이런데 10위까지 확대를 하더라도 미국 차가 7개 들어가요. 7개 정도 들어가고 미국 제 브랜드가 방금 말씀 3개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초기 시장에서 미국차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잡히는 상황들이고 이 상황을 앞으로도 전기차 시장이 완성차 시장만큼 커지게 된다라면은 이 미국차 시장이 좀 더 이 점유율을 높일 수 있게 미국 정부에서는 판을 좀 깔아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라는 거죠. 예,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얘기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사실 어찌할 수 없는 거고 그죠? 네네. 시간을 벌면서 미국도 현대차도 이제 네네. 미국에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알고 있는 얘기다 그죠? 네네. 처음에 여기 나올 때 충격이 컸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최근에 조정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동차를 좋게 보신다는 네. 이제 뭘 봐야 돼요? 두 가지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미국 쪽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넘사벽이고 중국은 BYD가 넘사벽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럽은 해볼 만합니다. 정말 해볼 만해요. 수치를 보면 해볼 만합니다. 여러분 사벽이가 없어요? 네, 넘사벽이 없어요. 아, 네. 1등이 폭스바겐인데 네. 25.6%고요. 2등이 스텔란티스인데 14.1%. 3등이 테슬라인데 13.4%거든요. 현대차 그룹이 합쳐가지고 10%입니다. 대동소이하네. 네. 네. 해볼 만해. 조금만 잘하면은 넘버 2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등과 4등이 불과 4.1%거든요. 네. 그러면 유럽이 CRMA를 발동을 하게 되면서 중국차가 배제가 되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 현대차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4%만 더 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럽에서 넘버 2까지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뭐 중국이란지 미국이란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하고 유럽 쪽에서만 잘하게 되면은 전기차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커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럽차 시장만 공략을 잘하게 된다라면은 저는 충분히 현대차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실적. 어차피 이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일시적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 그룹의 실적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가 이제 1분기 때 이제 2조 6천억 정도
기아가 이제 2조 2천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합산하게 되면은 거의 오전에 네. 예, 4조 8천이거든요. 네. 근데 다른 업체들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정말 잘한 겁니다. 음. 작년 판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실적과 판매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등이 도요타고요. 2등이 폭스바겐, 현대차 그룹이 3등입니다. 정말 일시월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분기 현대차 그룹의 합산 영업이익이 4조 8천억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도요타가 5조입니다. 2천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작년 1등 업체를 2천억 차이로 1분기 때 따라잡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따라잡은 건 아니고 이제 근접했다 거의. 뒤집은 건 아니잖아. 그렇게 되나요? 네네네. 네. 근접한 거죠. 네. 따라잡은 거는 넘은 걸 따라잡았다 그러지 않나? 그죠? 거의 뭐 뒤에 달라붙었다. 제가 너무 이제 포장을 했네요. 그래서 거의 근접한 상황이고 그래서 1등이 지금 폭스바겐이거든요. 폭스바겐이 7조 5천억. 그리고 GM은 확실하게 제꼈어요. GM은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한 4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GM까지 GM이래. 도요타 같은 경우는 거의 근접한 상황이고 여기서 조금 더 힘내게 되면은 글로벌 넘버 2도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희망적으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이제 2분기, 3분기 때 1분기는 2조 6천억이지만은 2분기, 3분기 때 3조 원 이상 영업이익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저는 현대차의 평가받을 수 있다. 주가가 25만 원도 돌파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님 눈치 때문에 주가 계속 짓눌렸던 기아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뭘 눈치 봐요? 기아가 지금 더 센데 주가. 더 센데 네. 기아가 실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네. 이미 2022년도에 차상체대 실적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기아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10만 원 이상 가 있어야 정상이라는 실적 그러니까 다른 요인 제외를 하고 실적만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10만 원 이상 가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차 눈치를 보다 보니까 10만 원 이상 못 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가 만약에 25만 원 이상 주가 가지게 된다라면은 기아는 현재 15만 원 이상 제가 오버했나요? 15만 원 가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는 겁니다. 시총으로 보면 이제 그럴 때는 현대차는 40조인데 기아가 34조인데 그죠? 네네. 뭐 많이 따라 붙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기아가 현대차보다도 뭐 사실은 뭐 시총이 밀릴 이유가 없다. 네네, 그렇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기아가 그죠? 못 갈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네. 그런데 현대차 눈치를 보다 보니까 네. 10만 원을 돌파하는데 못하고 자꾸 짓눌려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옆길로 좀 샜는데 어쨌든 실적이 네. 좋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 1분기 실적 잘 나오고요. 네. 네. 2분기, 3분기 좀 이제 저는 가봐야 돼. 맨날 해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네. 방송에서 나왔길래 네. 잘만 하면 그 품질 비용이라 리콜. 갖고 막 1조씩 2조씩 네. 그 막 떨어버렸잖아요. 네, 작년에도 네, 네. 3분기가 떨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그때도 실적 좋다 그랬는데 그죠? 한 1조씩 떨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애널리스트한테 그런 것도 빅베이스 또 나오면 어떻게 하더니 1분기엔 안 나옵니다. 보통 그걸 한 3분기쯤 턴대요. 그렇죠. 1분기는 안 나오면 1, 2분기는 안 나오고요. 왜 4분기한테 4분기는 또 이제 연말 이런 게 있기 네네. 때문에 제일 그냥 묻어서 예를 들면 털기 좋은 때가 네네. 3분기라고 그러는데 물론 뭐 원래 꼭 나온다는 건 아닌데 네. 그게 계속 번 나왔죠. 네. 발목을 좀 잡았어요. 그죠? 네네. 네. 그런 요인만 아니라면 실적은 뭐 계속 좋아지겠죠.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또 올해 3분기 와서 또 이렇게 또 그런 게 안 났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GDI 엔진이 계속 이제 유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GDI 엔진이 좀 극단적인 표현하면 없어지기 전까지 리콜 비용은 나올 수밖에 일단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죠. 근데 지금은 좋은 것만 좀 생각을 하자. 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러면 네. 현대차 기아 사요? 자동차 중에? 현대차 기아는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근데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밥만 먹진 않지 않습니까? 짜장면도 먹고 국수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품주 예. 봐야 되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관심이 생긴 두 기업을 말씀드릴 건데 부품주는 상당히 많아요. 뭐 많죠, 성화이텍도 있고 뭐 현대모비스도 있고 뭐 그다음에 SL 뭐 이런 구형테크 거 뭐 나오고, SL 뭐 성화이텍 여러 가 상당히 많은데
최근에 좀 주가 기준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이 이제 PHA입니다. 좀 생소한데요? PHA. 이거는 평화전공의 사명이 바뀌었어요. 아, 평화전공으로. 네. 아, 이름 좀 바꾸지 말라 할 수는 없지. 아, 네. 평화전공이.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기업이 있었나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공시 보면은 에이 뭐야 씨 이렇게 된 거 많거든요. 그래서 PHA도 평화전공에서 사명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회사는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자동차용 도어 무빙 시스템 관련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동종업계에서 국내 1위. 그러니까 도어 무빙을 해가지고 그 자동문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잠금 장치를 포함한 도어 시스템 전반적으로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비중이 레치가 34%, 도어 모듈이 26%, 힌지가 15%, 기타가 28%인데 네. 레치는 그 간단하게 잠금 장치라 보시면 돼요. 잠금 장치라 보시면 되고 도어 모듈은 아실 거고 힌지도 문을 열고 이렇게 닫으면은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힌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역별 매출이 한국이 64% 예상하시기만 현대차형이 네. 좀 높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10% 그리고 웃긴 건 기타가 48%예요. 48%인데 테슬라, GM, 포드, 혼다, 닛산, 토요타, BMW, 볼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를 드리면은 미국에서 이제 전기차 경쟁이 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PH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GM, 포드, 혼다, 닛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우스갯소리 드리자면 아무나 이겨라. 우리는 아무나 잘 팔리면 된다. 살리기만 하면 된다. 네. 잘 팔리기만 하면 된다. 네. 좀 그런 우스갯소리 좀 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주가도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강한 게 아닌가? 네. 다른 종목에서 강한 게 아닌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차트상 보게 되면은 요 종목이 이제 8,000원을 돌파를 했었다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돌파했었다가 조정을 받고 오늘 이 8,000의 지지를 받게 되면서 또 오늘 5.8%, 5.6%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이 나와야 될 자리에서 딱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요 종목은 지금 타임에서는 무조건 봐야 될 이런 종목이라는 거죠. 조금 더 빨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차트 흐름도 보더라도 이제 바닥에서 소위 말하는 바닥에서 천천히 우상이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예. 충분히 접근할 수 있을 만한 가격과 자리를 주면서 우상을 하기 때문에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동차 관련 가운데 현대차 기아는 네네. 쌀이 주식이고, 네, 네. 주식 아닌, 네, 부품지 가운데 PHA하고 또 한 기업은요? 하나는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예상하실 것 같아요. 현대위아. 네, 예상 못했는데요. 예상은 모비스나 글로비스, 현대오토에 아, 를 그런가요?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야, 두 번째 종목 현대위아인데 네, 요 종목은 이제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자동차 엔진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생산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전기차로 가면 엔진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사양사요 아니야? 뭐 제가 이렇게. 그거만 하면 말씀 안 드렸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현대차 그룹형 전기차 열 관리 시스템 납품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뿐만 아니라 이제 전기차 쪽으로도 그냥 친환경 차 쪽으로도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2025년대에 화성 공장이 이제 완공이 되게 되면은 이제 매출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작년에 협동 로봇, 자율주행 물류 로봇 그리고 제조 물류용 복합 모바일 로봇을 공개를 했는데 이게 현대차양 이제 스마트 팩토리 여기도 수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이 싱가포르 쪽으로 글로벌 혁신센터 이제 스마트 팩토리를 조성을 할 건데 네. 여기에 이제 로봇 관련 물류 시스템을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자동차 엔진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양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플러스 알파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전기차, 친환경차 열 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 가지고 이제 로봇 관련주로도 일단 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4월 11일 날 이제 16%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보신 바같이 조정이 쭉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21선 지지를 받고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가격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이것도 아까 PHA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게요. 딱 거기서 지지받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게요. 21선에서. 네. 그리고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조금 좋게 표현하게 되면 원형바닥 패턴으로 이제 네. 5만 5천 원 부근에서 바닥을 다지고 돌아서 주려고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한번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만 보면 이제 거래가 조금 더 실려야 돼, 그죠? 네. 아까 PHA 같은 경우는 딱 기술적으로 반등하면서 네네. 거래가 좀 늘었는데, 그죠? 네. 중요한 건 거래량인데, 그죠? 네. 위아 같은 경우는 거래가 많이 안 늘어. 4월 11일 날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됐는데 음. 이게 상승의 출발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의 거래량을 좀 비교해 보게 되면은 좀 폭발적인 거래량을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쉬워요? 여기서 끝나기 끝을 아쉬워? 낼까요?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아, 당연히 하나 더 하는 걸 선호하죠, 우리는. 네. 뜬금없지만은 네. 그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종목 하나. 전고체. 네. 아, 이게 지금 현대차랑 관련 없고, 현대차 앞으로 전고체 아니, 배터리를 자동차하고 관련 없고 있고. 어디서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앞으로 현대차도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린 케미칼. 그린 케미칼. 네, 그린 케미칼. 요거는 이제 탄소 중립, 탄소 배출 관련되고 이게 많이 나온 종목인데요. 네. 전고체 배터리가 아시겠지만은 전해질이 고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체인데 이게 전해질은 아시겠지만 전해핵 그리고 첨가제, 유기용매 요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게 고체 전해질로 가게 되면은 이온의 전도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자, 그거를 움직이기가 어렵겠죠. 네, 그거를 풀기 위해서 황화 리튬인가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 황화 리튬이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 문제를 이온의 전도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온의 전도성이 떨어지게 되면 출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네. 자동차가 안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가제 쪽 아니면은 유기용매 쪽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기용매가 이온의 전도성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화 리튬 맞나? 하여튼 그쪽으로 황화계 쪽으로 가기 이전에 이 전고체 배터리의 이온 전도성의 출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가제라든지 그리고 유기용매 쪽을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 케미칼이 최근에 리튬 이온에 들어가는 이제 유기용매를 개발을 했고 이게 전방업체에 이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말씀드리면서 왜 리튬 이온 배터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리튬이온 배터리 쪽에 들어가는 유기용매만 개발하고 전고체 개발을 안 할까요?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유기용매 관련돼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네. 보게 되면은 그린 케미칼을 한번 보시라라는 말씀도 나트의 1+1처럼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2+1입니다 오늘. 네. 아, 자동차 2+1 관련해서 예, PHA, 현대위아 네. 말씀하시면서 2+1으로 네. 그린 케미칼. 그린 케미칼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